해수부에서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배수 작업 도중 배 안에 있는 뻘과 함께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해는 세월호의 객실이 다수 위치한 선수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유해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어딘지, 인양 과정에서 선체가 훼손돼 유해가 빠져나온 건 아닌지 분석해드립니다. 유해가 발견되면서 유류품과 선체 조사를 서둘러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확정된 선체 조사 위원회는 미수습자 수습을 우선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방향타 조작을 담당했던 조타수의 양심 고백 편지가 2년 4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화물칸의 일부 외벽이 철판이 아닌 천막으로 돼 있어서 침수가 가속화됐을 거란 내용입니다. 침몰 원인을 규명할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오는 30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 당일 경호원들의 근접 경호는 어려워 검찰 직원이 자택에 가서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구속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명시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엔 최순실 씨가 수감돼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면 40년 지기인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심야에 고속도로에서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31km 따라가 운전자를 폭행한 10대 5명이 검거됐습니다. 차량 2대로 상대 차량을 앞뒤로 막으며 쫓아간 뒤 금품까지 빼앗았습니다. 미국 서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일본 측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바른정당이 후보자 지명 대회를 열고 유승민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경선 상대였던 남경필 경기지사를 여유 있게 따돌린 유 의원은 진정한 보수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 갑판 위에서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침몰 원인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는 편지가 참사 2년 4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세월호의 악몽은 300명 넘는 생명이 바다에 가라앉은 사태를 놓고 벌어진 부실한 사후 조치와 쏟아진 의혹에 대한 역시 부실한 대응에서 비롯됐습니다. 악몽이 되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먼저 유해 발견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송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25분 세월호 뱃머리 쪽 아래에 설치된 철제 받침대 주변에서 4에서 18cm 크기의 유해 6조각과 신발 등 유류품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세월호의 열린 출입구와 창문 등을 통해 배수 작업을 하면서 흘러나온 펄과 함께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잠수식 선박을 부양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뻘 이런 거하고 같이 내려왔지 않느냐라고. 유해가 발견된 세월호 뱃머리 쪽에는 객실이 위치해 미수습자의 유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해가 한 사람의 것인지 인체의 어느 부위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유해를 발견된 위치에 그대로 두고 현장 보존을 위해 주변에 접근 금지선을 설치했습니다. 발견된 유해 유전자 감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가 5명이 현장으로 파견됐습니다. 유전자 감식에는 2, 3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수부는 2014년 10월 28일 단원고 여학생 황지연 양의 시신을 수습한 뒤 그동안 한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유해가 발견됨에 따라 세월호 이송 준비 작업은 일단 중단됐습니다. 해수부는 육상에서 미수습자 수색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만큼 모레쯤 목포 신항으로 출발한다는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유해는 객실이 많이 있는 배 앞머리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미수습자가 있을 걸로 추정된 곳과 가까운 위치입니다.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가 실려있는 반잠수선입니다. 상처투성이인 세월호 선체엔 유류품으로 추정되는 붉은색 물체도 보입니다. 유해가 발견된 곳은 객실이 있던 위치 바로 아래입니다. 세월호에서 1km 떨어진 해상입니다. 유해는 세월호 앞머리 부분이 실린 반잠수선 갑판 위에서 발견됐다고 해수부가 밝혔습니다. 유해와 함께 신발 등 유류품도 함께 발견돼 미수습자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견된 곳이 누워있는 세월호의 앞머리 부분에 해당하는데 객실과도 가깝습니다. 그동안 이 객실엔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안에 있는 물이나 펄의 움직임에 미수습자의 위치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추가 발견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미수습자 수습 가능성이 높은 곳으론 그동안 배 앞머리 부분이 많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특히 4층에 있던 남학생 객실과 뒷꼬리 부문의 여학생 객실이 가장 유력합니다. 3층 일반 객실도 그동안 수색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미수습자 수습이 유력한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반면 같은 3층의 식당과 노래방은 수중 수색이 많이 이루어져 발견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미수습자를 수습하려면 인양이나 배수, 운반 과정에서 유류품의 움직임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SBS 이강입니다. 그동안에도 유류품 유실 방지에 수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방지망을 촘촘하게 설치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유해가 흘러나왔으니 걱정은 더해갑니다. 손수훈 기자입니다. 세월호 창문과 출입구 290여 개엔 2.5cm의 촘촘한 간격으로 유실 방지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해수부는 하지만 인양 과정에서 무거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유실 방지망이 훼손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차량 출입문도 떼어내면서 폭 7.9m, 높이 11m의 구멍까지 생겼습니다. 유류품이 유실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배경입니다. 가족들이 만족스러울 만한 유실 방지막을 세우지 못했어요. 수많은 구멍을 뚫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도 140개 이상의 구멍이 이미 뚫려 있다는 겁니다. 발견된 유해 가운데는 작은 것도 있지만 18cm로 큰 것도 포함돼 있어 이런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유실 방지망이 일부 무게를 조정하면서 드는 과정에서 일부 흠결이 있을 수 있는지 일부를 포함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저 44m에서 반잠수선 선박으로 끌어올리기까지 유실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듭니다. 세월호가 그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어땠습니까? 약 100여 개 가까이가 그 유실 방지 조치가 안 됐었어요. 이동 시간을 맞추려 배수를 서두르기보다는 유류품 유실 가능성을 지금이라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해가 발견된 건 기다리던 소식이었지만 세월호 선체 바깥에서 발견됐다는 설명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가족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듯 서로에게 더 아는 정보가 없는지 묻기를 연신. 곧이어 정신을 가다듬고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 가족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이 찾아와 유해 발견 경위와 앞으로 작업 계획을 설명했는데 이 자리에선 분통을 터뜨리는 가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들은 선체에서 무리하게 물을 빼다가 유해가 노출됐을 가능성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이런 걱정에 오열하는 소리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수시로 흘러나왔습니다. 가족분들한테는 어떤 거 약속하고 오셨어요? 다 찾겠다. 9분 다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분들이 배 바깥으로 나오면 유실 가능성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족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더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누가 됐든 한 사람이 찾았다는 거 그걸로 위안 받아야지. 또 계속 이제 목포 신안 가면 다 찾을 거니까. 가족들은 해수부에 직접 유해 발굴 현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저녁 7시쯤 국가수와 해경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아직도 가족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9명의 얼굴을 보시겠습니다. 자, 단원고 학생 허다은 양과 조은아 양, 그리고 남현철 군과 박영인 군, 선생님 고창석 씨, 그리고 양승진 씨, 일반인 탑승객 권재근 씨와 권혁규 군, 그리고 이영숙 씨. 자, 오늘 발견된 유해가 이들 9명 중에 1명의 것일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신원 확인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견된 유해와 신발 등 유류품을 모두 수거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발 등 유류품은 신원 확인에 도움은 되지만 발견된 유해와 같은 사람의 것인지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해의 DNA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발견된 유해는 6개의 뼈 조각입니다. 가장 작은 건 4cm, 가장 큰 건 18cm 정도인데 단단하고 큰 뼈일수록 온전한 DNA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의 뼈는 단순히 칼슘으로 된 덩어리가 아니라 속에 뼈세포가 들어있고 뼈세포에는 DNA가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3년 동안 바닷속에 있었기 때문에 뼈세포가 파괴되면서 온전한 DNA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염수가 침투되면 물만 침투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DNA도 같이 녹아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뼈들에서 DNA 분석은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4년에 발견된 희생자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DNA 분석이 끝나기도 했지만 바닷물 속에 3년 가까이 머문 만큼 분석에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섣불리 이렇게 된다 안 된다고 할 수 없고 뼈 같으면 한 달 가까이도 걸릴 수 있고 그래요. 법의학자와 유전자 분석가, 행정지원 인력 등 5명을 긴급 파견한 국과수는 내일 추가 인력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유해가 발견되면서 현장 감식을 위해 작업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거차도 연결합니다. 박민아 기자, 국과수 감식반이 도착했습니까? 네,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국과수 전문가들을 태운 해경 선박이 약 15분 전에 도착해서 지금은 반잠수선 위에서 유해 수습을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과수 전문가 5명은 오늘 저녁 7시쯤 진도 팽목항에서 3분 정도 떨어진 서망항에서 해경 선박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서망항에서 이곳 현장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국과수 전문가들의 현장 감식을 위해서 세월호를 고정하는 작업은 일시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현장 감식과 유해 수습 작업을 마친 뒤에야 작업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잠수선에 추가로 설치된 부력 탱크를 제거하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돼서 오늘 낮에 4개 가운데 2개를 제거했습니다. 선체에 구멍을 뚫어 배수 작업을 가속화하려던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화물칸 등에 1cm의 구멍 4개를 시험 삼아 뚫어본 결과 기름이 많이 새나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내부에 있는 물과 기름을 빼내는 작업은 목포신항에 도착한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서 SBS 박민아입니다. 2층 화물칸 벽이 천막으로 돼 있고 상당한 물이 유입될 것으로 본다. 세월호에서 방향타 조작을 담당했던 조타수의 양심 고백 편지가 2년 4개월 만에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벽 일부가 설계와는 달리 천막으로 변형돼 있었다는 겁니다. 침몰 원인을 규명한 주요 단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세월호는 기울어진 지 101분 만에 뒤집히며 침몰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침몰한 건 배 어딘가에서 물이 대량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라는 게 공통된 조사 결과입니다. 참사 7개월 뒤인 2014년 11월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세월호 조타수 오용석 씨는 선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쓴 편지를 한 교회 목사에게 보냈습니다. 오 씨는 편지에서 승객 구조에 미흡했던 점을 유가족에게 사죄한다면서 세월호 뒤쪽 2층 화물칸의 일부가 천막으로 돼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평소엔 문제없지만 배가 기울어 바닷물이 밀려오면 천막으론 수압을 버틸 수 없어 물구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도 공식 활동 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지난해 여름 이런 내용을 파악했지만 중간 보고서엔 담지 않았습니다. 침수를 급격하게 만든 요인 중에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저희는 생각을 했던 거고 선체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진 분석만 갖고서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웠던 거고. 순환구조법 위반으로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오 씨는 폐암 진단을 받고 가석방됐다가 지난해 4월 숨졌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그 유가족이나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 속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담아 있어서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이후 선체조사위 조사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네, 정호성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화물칸의 일부가 천막으로 돼 있었다. 그럼 뭐 물이 쏟아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그 방지 작용을 못 한다는 건데 이게 참 놀라운 굉장히 얘기예요.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오 씨 주장대로 화물칸 일부가 철제가 아니라 천막이었다면 당시 이렇게 배가 기울었을 때 빠르게 바닷물이 유입되는 걸 막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그 세월호가 변침, 그러니까 급격하게 방향을 바꿨을 때 복원력을 빠르게 잃어버린 이유가 뭐 과적이라든지 부족한 평형수도 있었지만 어떤 해수 유입이 급격했다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그동안은 침몰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
확인이 어려웠지만은 앞으로 이제 인양이 되면 선미 2층 화물칸을 들여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꼭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게 지금 화물칸 그 자동차가 들어가는 뒷 문도 좀 완전히 그 밀폐가 안 돼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쏟아져 들어온 물이 또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심각한 일을 야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빨리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유해가 발견되면서 진행 중이던 작업이 중단이 됐잖아요.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땐 향후 일정이 좀 지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수부는 30일에 목포 신항으로 출발하는 일정은 그대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네, 그대로 예정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상에서 수습 작업을 진행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박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상황에서는 100km 떨어진 육지하고 이렇게 원활한 의사소통이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오늘 또 갑작스럽게 뭐 국과수 등 해당 인력이 급파가 됐습니다만은 바다 위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신원 확인 작업이 상당히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미수습자 수색 작업도 결국 목포 신항에 가서야 시작되겠군요.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은 비용, 긴 시간이 소요됨에도 이 세월호를 통째로 인양하는 이 방식을 택한 거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미수습자를 찾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주 신중하고 또 차분하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정부 예상대로 만일에 31일 날 목포 신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뭐 소독이라든지 방제, 그러니까 수색 작업을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면 미수습자 수색 작업은 아마 다음 달 10일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정 기자 얘기대로 시간보다는 정밀함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의 차이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겠죠.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레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논의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오후 전했습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모레 오전 10시 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영장심사 제도 도입 전인 1995년 서류심사만 거쳐 수감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29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놓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영장 청구 직후부터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대책 마련에 몰두해왔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 측은 직접 재판부에 나와 혐의를 해명하는 게 구속을 피하는 데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결론낸 겁니다. 그동안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온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입장을 고수할 걸로 전망됩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사실을 알려오면서 검찰도 신문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 재판부가 검토할 수사 기록 자료만 12만 쪽에 달하는 만큼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첫 장에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40년 지기 최순실 씨와 같은 구치소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피의자의 성명은 박근혜, 직업은 전직 대통령으로 기재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한 한홍재 부장검사 이름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은 첫 페이지에서부터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속하고자 4월 3일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옛 대검 중수부 등이 수사한 정관, 재계, 거물급 인사가 주로 거쳐간 곳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이곳에 구속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까지 지목된 최 씨와 같은 구치소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같은 시간대에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을 받으러 나올 경우 한 호송차에 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범이면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어서 두 사람이 직접 대화를 나눌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같은 방을 쓰는 게 아니어서 직접 만나 말을 맞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의 한가운데 있던 두 사람이 구치소에서 해우하게 될지는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뒀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모금한 774억 원 전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요해 받아낸 걸로 판단했습니다. 가장 많이 낸 삼성의 204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동시에 이 204억 원을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로도 판단했습니다. 같은 돈을 강요로 낸 돈인 동시에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로도 본 건데 영장에 적시된 판단 배경을 임찬종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삼성이 낸 돈의 성격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으로 하여금 재단에 출연하도록 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4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도록 했다입니다. 같은 돈을 두고 강요의 결과물이자 동시에 대가를 바라고 준 돈으로 규정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범죄로 모두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중한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이 낸 돈과 관련해서는 뇌물 혐의에 더 무게를 두면서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장 청구서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 지원 등에 청와대가 나섰던 내용을 적시했을 뿐 아니라 메르스 사태 당시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을 동원해 삼성병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추려고 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정부에 전방위적으로 각종 청탁을 했던 만큼 그 정점인 청와대의 요구에 의도를 갖고 응했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면세점 인허가 로비 의혹을 받는 SK와 롯데의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모레 법원에 출석할 때 경호는 어떻게,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할지 법원이 워낙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어서 고민할 게 많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있을 서울중앙지법에는 하루에 10,000명 넘는 사람이 찼습니다. 하루에 3,000건 이상 재판이 열리는 데다 등기나 신청 등 각종 민원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 때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에 맞춰 청사를 전면 통제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소한의 통제는 불가피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레 오전 9시부터 10시 반 사이 박 전 대통령의 동선 주변은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최단 동선을 택할 경우 4번 출입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4번 출입구 주변과 법정까지 계단과 통로에 일반인 접근은 차단됩니다. 나아가 심사가 열리는 321호 주변에는 일반 법정이 2개뿐인 만큼 당일 해당 층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심사를 받은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이 어디서 대기할지도 문제입니다. 법정이 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는데 현재 해당 칸은 비워놨습니다. 실질 심사를 하고 담당 판사가 적어 넣을 텐데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이 유력합니다.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서 기다릴 경우 경호 인력이 어디까지 배치되느냐 등의 문제도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런 경호 문제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과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법조팀 이한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는데 출석을 결정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얘기했다가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2차례나 거부했고요. 하지만 탄핵 결정 이후에 국면이 급전환됩니다.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검찰 지난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 결국 이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법원의 영장 심사를 포기하게 된다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영장 심사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구속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 압박감이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결국 이 영장 심사라는 거는 피의자가 마지막으로 이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직접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말이죠.
본인이 나오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는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나오기로 하면서 검찰도 한시름 덜게 된 부분이 있겠죠. 검찰 입장에서 가장 사실 우려했던 건 그 경호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장심사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 검찰은 삼성동 사저로 강제 구인을 하러 갔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을 가능성도 있고 격앙된 지지자들이 사저를 둘러싸고 뭐 스크럼을 짜고 검찰의 강제 구인에 반발할 가능성. 그렇다면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여기에 만일의 돌발 상황 대처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 결정을 내리면서 이 경호 문제와 안전 문제가 동시에 사라진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면 검찰 청사나 아니면 구치소에 대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의 신변 안전 문제는 물론 이 지지자들의 반발도 어느 정도 통제 선상에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심야 고속도로에서 자기 차선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10대 5명이 상대 차량을 수십 킬로미터 쫓아가며 위협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위협뿐만이 아니라 운전자를 폭행하고 금품까지 뺏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2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산휴게소 부근. 흰색 소형 승용차 한 대를 SUV와 중형 승용차 등 차량 2대가 계속 뒤쫓으며 위협합니다. 차량으로 앞에서 가로막고 갓길로 밀어붙이는 보복 운전은 30km 넘게 이어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18살 정모군 등 10대 5명. 단지 앞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게 보복 운전의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피해 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서자 달려! 이번에는 피해 차량을 발로 차 부수고 상대 운전자를 강제로 끌어내 폭행한 뒤 휴대전화와 지갑까지 빼앗았습니다. 피해 차량 안에는 태권도 사범을 포함해 20대 남성 3명이 타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은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폭행당한 남성들은 끼어들기와는 상관없는 피해자로 밝혀졌습니다. 피해 차량은 이제 끼어들기 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아마 그 차량으로 이제 오인을 해서 1시간 넘게 이어진 10대들의 범행은 경찰의 수사로 5개월 만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그제 시흥의 원룸에서 불이 났는데 현장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살해된 뒤에 화재 현장에 방치된 건데 용의자는 피해 여성에게 200만 원을 빌렸던 10년지기 친구였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택시에서 내린 여성이 원룸 건물로 들어가더니 10분 뒤 건물을 나와 황급히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이날 아침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원룸에서 불에 탄 38살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흉기로 살해당한 뒤 불에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에 찍힌 38살 이모 씨를 A씨 살해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일 이미 이 원룸에서 10년지기 친구였던 A씨를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가 빌려준 돈 200만 원을 갚는 문제를 놓고 다투다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씨는 엿새 뒤 원룸에 다시 돌아와 A씨 시신에 불을 질렀습니다. 범행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피해자고요. 처음 애초 경찰들이 제 전화를 받고 도움을 주었다면 이런 일은 애초 없었습니다. 이 씨는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방화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씨의 휴대전화를 대신 사용하며 이 씨의 행적을 숨겨주려 했던 강모 씨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산만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ADHD, 우리말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질병이 있죠. 이 ADHD는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 문제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80만 명 넘는 성인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성인 환자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는데요. 이게 성인이 된 다음에 발병한 경우들입니까? ADHD는 유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네.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어린이 ADHD 환자 절반가량은
성인이 돼서도 지속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인 환자의 증상이 어린이 환자하고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 어린이 환자들은 수업 시간에 마구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렇죠. 유별난 행동이 있는데 예. 성인 ADHD 환자는 이런 게 거의 없어서 환자 본인조차 잘 모릅니다. 성인 환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DHD 아동을 제가 TV에서 보고 그 친구랑 저랑 어린 시절이 너무 닮아 있어서 그래서 인지를 하게 되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ADHD 성인 환자는 어렸을 때 뭐 질병이 발현되지 않고 있다가 유전을 갖고 있다가 성인이 돼서 발현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니 어릴 때 사실은 증세가 약간 특이해서 제대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른이 돼서 ADHD가 발현됐을 때 과잉 행동 같은 게 없다면은 뭐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 ADHD 환자는 1년에 12번 이상 교통 위반을 할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6배 높고 이혼율도 3배나 더 높습니다. 충동적이고 산만하니까 인간관계 자체가 어려운 거죠. 전문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취직은 잘하는데 유지가 잘 안 돼서 계속 바꾼다든지 또 인간관계에도 좀 실패가 많아서 좀 꾸준한 좋은 인간관계가 지속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환자의 절반 이상은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을 함께 앓고 있었습니다. 네, 뭐 추측컨대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네요. 네, 환자는 82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6천 명 정도입니다. 채 1%가 안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치료받는 게 중요하지만 성인이 돼서도 계속 점검을 받아야겠죠. 네. 한 아이 때문에 아이 문제로 병원에 갔다가 어머니 본인이 ADHD를 진단받아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뭔가 보인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선명해지고 정신도 되게 맑아지고. 네, 약물 치료가 가장 우선이고 행동 교정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좀 서둘러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서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는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의 집요한 시도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이 소녀상을 철거해달라는 일본 측 요구를 최종적으로 거절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글렌데일 중앙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지난 2013년 동포들이 성금을 모아서 해외에 처음 세운 소녀상으로 미 서부 지역 주민들에게 일제 위안부 만행을 알려왔습니다. 일본군의 노예가 되어서 억울하게도 참 피 맺힌 세월로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소녀상이 세워지자 일본계 극우단체는 이듬해 2월 LA 연방법원에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해 미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했다는 게 철거 소송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에 이어 연방 대법원도 소녀상이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종료시키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미 연방 대법원에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내며 외교적 개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기림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훨씬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지난 3년 동안 소녀상 철거를 통해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일본 측의 헛된 시도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글렌데일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유승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유 후보는 보수의 재건이라는 소망을 모아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유승민 후보가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4차례 토론평가 투표에서 모두 승리했던 유 후보는 여론조사와 당원, 대의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62.9%를 득표하며 남경필 후보에 완승했습니다.
남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유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이제 보수가 당당히 고개를 들 때라면서 대한민국 보수 재건을 외쳤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일부 세력 때문에 보수 전체가 매도당해서도 안 되고 매도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맞설 보수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보수 후보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 유승민이 문재인과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경제학자 출신 4선 의원의 원조 친박으로 불렸던 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신으로 맞서다가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힌 뒤 새로운 정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유 후보의 제일 과제는 답보 상태인 자신과 당의 지지율을 하루빨리 끌어올리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내일 현충원 참배에 이어 선대위원장을 지목하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그러면 바른정당 대선 후보로 오늘 확정된 유승민 후보를 연결해서 한번 소감과 앞으로 계획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승민 후보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남경필 후보하고 아주 짧지만 치열한 경선을 거쳤는데 네. 예, 이렇게 대선 후보로 선택이 돼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보수층의 지지율이 그렇게 결집한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어떤 보관이라도 있으십니까? 민주당도 후보를 정하고 또 국민의당, 자유한국당까지 후보를 정하고 나면 저는 그때부터 지지도라는 게 제대로 된 숫자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도 지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물론 당연히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만은. 네. 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세요. 유 후보께서는 그 출마 선언하실 때부터 보수 세력의 후보 단일화를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후보가 되신 마당에 어떤 그 단일화의 조건과 대상, 시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보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많고요. 또 아직 인적 청산이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의당은 저희 바른정당하고는 외교안보 쪽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절충해 나갈 거냐에 따라서 단일화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저는 가능성은 열어놓되 제가 바른정당의 후보로 끝까지 완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뛰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서청원, 최경환, 또 윤상현 이 정도 세 핵심 의원들을 정리하는 쪽으로 친박 청사는 끝이다. 이러고선 단일화하자.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그 정도 수준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절대 만족 못합니다만은 국민들께서도 그 정도를 가지고 인적 청산이 되고 국정농단 세력들이 자유한국당과 이제 이렇게 인연을 끊었다 이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 해서는 아마 단일화 명분이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국민의당으로 가보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 아까 외교안보의 시각에서 차이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사실 바른정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을 인정을 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글쎄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아직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엔 대북 송금 사건에 직접 연루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국민의당은 안보나 대북 정책이나 이런 게 바른정당하고 상당히 다른 정당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과연 이 문재인 대세론 본선에 가서 맞붙으신다면은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보관 같은 건 갖고 계시나요? 저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많은 국민들께서 저 불안하고 문제 많은 후보한테 이 나라를 맡겨가지고 5년 동안 경제 안보 위기 너무나 불안해지지 않겠느냐. 저는 국민들께서 냉정을 되찾고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통령을 원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승부를 겨뤄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42일 동안 정정당당하고 또 정책 중심의 그런 선거 잘 이끌어가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른정당의 후보 선출을 비롯해 대선 본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용태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로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죠. 네, 호남에서 압승한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 끝난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서도 다시 한번 완승했습니다. 지지율을 보면요. 안철수 후보가 74.5%, 손학규 후보는 17.5%, 박주선 후보는 8%에 그쳤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도 안 후보가 65%대로 멀찌감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9분 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표정, 말투에서 한층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대한민국의 미래 활짝 열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커지신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가 그럼 9분 응선쯤 넘었다면 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한 7분 응선쯤 넘었을까요? 역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높지도 않다는 점에서 7분 응선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오늘 민주당 후보들이 다시 한번 TV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호남 경선 여파 때문인지 다소 싱겁게 끝났습니다. 내일은 충청 경선입니다. 안희정 후보의 지역 기반인 충청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인데 여기서 안 후보가 압승을 해서 문 후보의 과반도 저지하고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경선을 흥행시켰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바람 봤지? 결국은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구도가 된다. 이렇게 국민의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말 이렇게 양강 구도가 될 거냐? 사실 아직은 문재인, 안철수 지지율 격차가 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엄연히 보수 후보들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 변화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양강 구도가 되려면 결국은 범보수 진영 후보들의 지지율이 의미 없는 수준에 머물거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를 밀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변수가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잘 들었습니다. 각 당의 경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주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주자별로 포털 검색량과 SNS 호감도, 뉴스 주목도를 종합해 숨은 표심의 향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SBS 빅지수 김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빅지수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첫 조사부터 5주째 1위인 가운데 대부분 주자들의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각 당 경선이 시작되면서 대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4주간 추이 한번 보시죠. 안희정 후보가 4주 만에 2위로 올라섰습니다. 연관 키워드를 보면 지난주 들어서 박영선, 전두환, 표창 같은 단어들이 주요 키워드로 새로 진입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비슷한데요. 표창, 전두환, MBC 같은 키워드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두 후보가 네거티브 책임을 놓고 충돌한 게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토론회에서 부딪혔던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아, 정말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네거티브로 속삭이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멀리하시거나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는 지수가 거의 그대로입니다. 첫 호남 경선일에 올랐는데 두 번째 경선일에는 꽤 떨어졌습니다. 압승을 거두면서 다소 관심이 떨어지지 않았나 보입니다. 연관 키워드 보시면 이 문재인 후보가 같은 당 손학규 후보보다 빈도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내 경선보다는 그가 주장하는 안철수 대 문재인 구도가 적잖게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범보수 후보들도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요. 홍준표 후보, 보수의 희망 같은 키워드가 회자됐고 김진태 후보와의 논쟁이 계속 관심입니다. 국가보안법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아니 그게 초등학생한테 지금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그러면요. OX 대답을 하라고. 이게요. 다음에 답변하시고요. 네, 의의가 없다. 이번 주에는 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선도 윤곽이 드러나는 이른바 슈퍼위크인 만큼 다음 주 빅지수의 상승 추세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우리 땅의 모습을 담은 희귀 동영상들이 공개됐습니다. 하늘에서 찍은 모습을 비롯해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영상들을 곽상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상투 튼 노인, 쪽진 여인. 뭘 내다 팔러 저 큰 짐을 이고 지고 장에 나왔을까요?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은 저 가마위 손님, 영국인 도예가 버나드 리치 씨입니다. 불국사와 창경궁 등 조선의 건축물과 자연도 정성스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영상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죠. 우길기를 입에 문 소방견의 훈련 모습부터 일본인 게이샤들의 뱃놀이까지 외색이 짙게 배어납니다. 자막을 보면 식민지를 홍보하기 위해 일제가 만든 거라 이렇구나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해방 직후 연합군이 찍은 서울의 항공 영상은 1분 남짓 분량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경기도부터 서울역, 조선 총독부, 그리고 남산 너머로 이렇게 길게 서울시를 해방 직후에 찍은 영상은 사실 이게 처음입니다. 땅 위에선 일장기가 성조기로 교체되고 일본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진행됩니다. 일그러진 표정의 주인공은 마지막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그동안 억눌려온 조선인들은 환호하고 갓을 쓰고 장난치는 연합군 포로들의 모습에선 여유가 느껴집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이번에 공개한 희귀자료 3건을 오는 5월 일반에 공개합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봄꽃 행렬이 북상하면서 어느덧 서울 곳곳에서도 꽃이 피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공기가 탁해서 밖을 나서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은 대기 정체로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쌓이겠습니다. 이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충남 이남지방은 오늘 밤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공기가 정화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되겠고요. 밤사이에는 비구름이 조금 더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지역에도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들 지역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6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도 있겠습니다. 주 중반이 지나면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과학수사 전문가들은 범인이 사건 현장에 떨어뜨린 땀 한 방울까지 찾아내서 사건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 정성이 세월호 인양과 조사 과정에 필요합니다.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으로부터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지금부터라도 말 그대로 물 셀 틈 없는 작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